당신이 낳은 쌍둥이 중 하나는 이미 죽었어요. 박진석 회장 집무실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방금 박성재가 던진 폭탄 발언 때문이었어요. 고성희는 의자를 붙잡고 비틀거렸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책상을 탁 쳤어요. 지은호는 눈을 크게 뜨고 박성재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지? 쌍둥이 중 하나가 죽었다고? 박성재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어요. 30년 전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며칠 동안 밤을 새워 조사했었어요. 고성희가 30년 전 쌍둥이를 낳았다는 사실까지는 알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었더니 충격적인 진실이 나왔거든요. 병원 기록에는 분명히 쌍둥이 중 한 명이 사산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살아 있었어요. 그렇다면 죽은 아이는 누구일까요? 박성재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더 조사했고 결국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고성희가 낳은 쌍둥이는 원래 남자아이 둘이었어요. 하지만 그중 한 명이 출생 직후 사망했습니다. 고성희는 그 사실을 숨기고 같은 날 다른 산모가 낳은 여자아이를 바꿔치기 했던 겁니다. 그 여자아이가 바로 지은호였어요. 진짜 쌍둥이 형제는 한우진과 죽은 아기였고 지은호는 완전히 남의 아이였던 겁니다. 고성희는 30년 동안 이 비밀을 숨겨왔어요. 박성재가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30년 전 같은 병원에서 출산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정미란. 그 여자는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출산 직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없었고 친척도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아기를 고아원으로 보내려고 했죠. 바로 그때 고성희가 움직인 겁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걸 숨기고 정미란의 딸 중 한 명을 데려온 거예요. 그 아이를 쌍둥이 딸이라고 속이고 버렸던 겁니다. 지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고성희의 친딸이 아니라고? 그럼 진짜 엄마는 누구지? 정미란? 이미 죽은 사람? 지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고성희 친딸이라고 믿었는데 그것마저 거짓이었다니. 지은호는 고성희를 쳐다봤습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회장이 고성희를 노려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26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가 이런 거짓말쟁이였다니. 박진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고성희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이냐고. 정말 아이를 바꿔치기 했냐고.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박성재는 몰래 지은호와 한우진의 DNA를 채취해서 검사했었거든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지은호와 한우진은 남매가 아니었어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박성재는 더 깊이 조사했고 결국 30년 전 병원 기록까지 찾아낸 겁니다. 지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나는 누구지? 정미란의 딸. 그럼 쌍둥이 언니는 어디 있지?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고성희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어요. 화가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남의 아이를 훔쳐다가 버리고 26년 동안 거짓말을 했냐고. 고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죽은 아들이 너무 슬퍼서 그랬다고 정신이 없었다고 하지만 박진석은 듣지 않았어요.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고성희의 죄는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가온재단 횡령, 30년 전 뺑소니, 은폐, 증인 살해 교사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고. 박성재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우진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우진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병세가 악화된 게 한눈에 보였어요. 우진은 방 안 분위기를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고성이를 보며 물었어요. 엄마가 또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고성이는 아들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우진은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엄마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자신을 30년 동안 거짓말로 키운 사람을 어떻게 엄마라고 부르겠냐고. 고성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을 봤습니다. 남매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쌍둥이 오빠라고 생각했는데 지은호는 우진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도 지은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혈연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고성희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당장 이혼하겠다고, 그리고 경찰에 자수하라고, 안 그러면 자기가 직접 신고하겠다고. 고성희는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박진석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화려한 날들 계속합니다. 같은 시각 박영란은 집을 나와 원룸으로 이사한 지 사흘째였습니다. 독립 선언을 하고 나온 거였어요. 박영란은 웹툰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마감이 코앞이었거든요. 밤을 새워 그림을 그렸어요. 커피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작업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웹툰 원고가 떠 있었어요. 주인공이 가족과 갈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자신의 경험을 녹여냈어요. 아버지와의 충돌, 집을 나온 아픔 모든 게 그림 속에 담겼습니다. 박영란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펜 태블릿 위를 미끄러지듯 그려나갔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갔습니다. 박영란은 눈이 뻑뻑했어요. 눈을 비비며 커피를 또 마셨습니다. 카페인이 온몸을 타고 돌았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끝나. 새벽 4시쯤 마침내 원고가 완성됐습니다. 박영란은 파일을 저장하고 소파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금방 잠이 올 것 같았어요. 박영란은 그대로 스르륵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쾅쿵쾅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박영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누구지? 이 시간에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20분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방문 시간이 아니었어요. 박영란은 조심스럽게 현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박영란 씨 계시죠? 회장님이 보내셨습니다. 박영란은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가 사람을 보낸 거였습니다. 박영란은 문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소리쳤습니다. 저 안 나가요. 돌아가세요. 하지만 문 밖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영란 씨, 회장님 명령입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협조하지 않으시면 강제로라도 모셔가겠습니다. 박영란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급하게 이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이지환이 받았어요. 잠에 깬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영나야? 무슨 일이야?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환 오빠, 큰일 났어. 아버지가 사람 보냈어. 날 데려가려고. 이지환은 즉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뭐, 지금 어디야? 박영나가 주소를 알려줬어요. 이지환이 말했습니다. 절대 문 열지 마. 내가 지금 간다. 10분이면 도착해. 전화를 끊지 마. 박영란은 휴대폰을 귀에 붙인 채 문을 지켰습니다. 밖에서는 남자들이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점점 거세졌습니다. 쿵, 쿵, 쿵. 문이 흔들렸어요. 박영란은 겁이 났습니다. 저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7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이지환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요? 박영란 씨는 성인이에요. 본인 의사에 반해서 데려갈 수 없어요. 문 밖 남자들이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명령이요. 방해하지 마시오. 이지환과 남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박영란은 문을 열었어요. 이지환이 2명의 남자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을 본 이지환이 손을 내밀었어요. 영란아, 빨리. 박영란은 이지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를 달렸어요. 뒤에서 남자들이 쫓아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숨이 차올랐어요. 박영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지환이 박영란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조금만 더. 1층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밖에는 이지환의 차가 급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어요. 이지환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차가 출발했어요. 뒤에서 남자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 안에서 박영란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지환이 박영란을 봤습니다. 괜찮아? 박영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지환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차는 한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박영란은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지만 박영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지환이 말했습니다. 우선 내 친구 집으로 가자. 거기는 아무도 모를 거야. 박영란가 물었어요. 괜찮을까? 패 끼치는 거 아니야? 이지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내 친구는 지금 해외 출장 중이야. 집이 비어 있어. 30분 후 차는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였어요. 이지환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박영란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지환이 물을 떠다 줬습니다. 박영란가 물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버지는 날 계속 찾을 거야. 이지환이 박영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란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박영란은 이지환을 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환 오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지환이 박영란을 안아줬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의 품에서 울었어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 집을 나온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게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운 후 박영란은 눈물을 닦았어요. 이지환이 물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 박영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지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계획을 세워보자. 어떻게 할 거야? 박영란가 대답했습니다. 웹툰으로 돈 벌 거야. 그리고 완전히 독립할 거야. 아버지 없이 내 힘으로 살 거야.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나도 도와줄게. 우리 함께하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박영란은 창밖을 봤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힘든 날들이겠지만 박영란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박영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었어요. 박영란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이지환이 받으라고 했습니다. 피할 수 없으니 정면 승부하라고. 박영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영란아, 지금 어디 있니? 박영란가 대답했어요. 안전한 곳에 있어요.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라. 안 그러면 너한테 지원하는 모든 걸 끊겠다. 박영란은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아버지 돈 한 푼도 안 받을 거예요. 제 힘으로 살 거예요. 박진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웹툰? 그걸로 돈이나 벌겠니? 박영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벌 거예요. 꼭 성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아버지가 틀렸다는 걸요.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6개월 안에 성과를 못 내면 무조건 돌아오는 거다. 알겠니? 박영란가 대답했어요. 좋아요. 6개월이면 충분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영란은 휴대폰을 쥔 채 떨고 있었어요. 이지환이 박영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이제 실력을 보여주면 돼. 박영란은 결심했습니다. 6개월 안에 꼭 성공하겠다고. 웹툰으로 대박 나겠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놀라게 해주겠다고 박영란은 노트북을 켰어요.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은호는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나는 누구지? 정미란의 딸. 그럼 내 진짜 가족은 누구지?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부탁했습니다. 정미란에 대해 더 조사해 달라고, 혹시 다른 가족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박성재는 알겠다며 조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박성재가 지은호를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은호 씨, 쌍둥이 언니가 있어요.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쌍둥이 언니? 박성재가 설명했습니다. 정미라는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한 명은 고성희가 데려갔고 나머지 한 명은 고아원으로 갔다고.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아봤다고. 그리고 찾았다고. 지은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쌍둥이 언니가 있다니. 이름이 뭐예요? 박성재가 대답했어요. 강미소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대요. 사진도 있어요. 박성재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지은호와 똑같이 생겼어요. 쌍둥이가 확실했습니다. 지은호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내 언니 진짜 언니가 있었어.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강미소 씨한테 연락해봤어요. 한국에 온대요. 은호 씨를 만나고 싶대요.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강미소가 도착했습니다. 지은호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언니를 만나는 거예요.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중에 지은호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있었습니다. 강미소였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미소가 지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은호 지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공항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미소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5살 때 미국인 부부한테 입양됐다고. 그 부모님이 정말 잘해줬다고. 대학도 보내주고 사업도 시작하게 해줬다고. 강미소는 지금 미국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하지만 항상 친부모와 형제가 궁금했다고. 그러다 한국에서 연락이 와서 달려왔다고. 지은호는 강미소의 이야기를 들으며 신기했습니다. 언니는 미국에서 성공했고 자기는 한국에서 힘들게 살았어요. 같은 쌍둥이인데 인생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강미소가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이제 우리 가족이야. 내가 도와줄게. 뭐든지 말해. 지은호는 감동했어요. 고마워요. 언니. 강미소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함께 살자. 강미소는 한국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한국 지사를 차릴 계획이었어요. 지은호와 가까이 지내고 싶었거든요. 두 사람은 매일 만났습니다. 30년간의 공백을 메워나갔어요. 어느 날 강미소가 지은호에게 제안했습니다. 같이 사업하자고. 내가 투자할게. 식당을 확장하자고. 지은호는 놀랐어요. 정말요? 강미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엄마 정순이 씨 요리 실력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지은호는 정순이 엄마와 상의했습니다. 정순이도 좋다고 했어요. 언니가 도와준다니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지은호와 강미소는 함께 한식당 체인을 시작했습니다. 정순이의 레시피로 만든 음식들이 대박이 났어요. 한 달 만에 두 번째 지점을 열었습니다. 강미소의 경영 능력과 지은호의 성실함, 정순이의 요리 실력이 합쳐지니 무적이었어요. 6개월 만에 서울에 5개 지점이 생겼습니다. 매출도 급증했어요. 지은호네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지환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라고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박영란은 무슨 소리냐며 물었습니다. 이지환이 설명했어요. 박진석 회장이 사람들을 풀어서 박영란을 찾고 있다고. 집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고. 박영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찾고 있다고 강제로 데려가려고 박영란은 화가 났어요. 자기 인생인데 왜 아버지가 간섭하는 거냐고. 이지환이 박영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아버지 사람들이 곧 찾아올 거라고. 두 사람은 급하게 짐을 쌌어요. 노트북, 태블릿, 옷까지 꼭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박영란가 물었어요. 어디로 가냐고. 이지환이 대답했습니다. 자기 친구 집이라고. 거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두 사람이 원룸을 나서려는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이지환이 박영란의 손을 잡고 뒤쪽 비상계단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영란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탔어요. 택시가 출발하자 박영란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추격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아슬아슬하게 피한 겁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을 봤어요. 고맙다고. 이지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택시가 한강을 건너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영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영란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이지환이 받으라고 했어요. 안 받으면 더 추격이 심해질 거라고. 박영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영란야,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안 그러면 너한테 지원하는 모든 걸 끊겠다고. 통장도 동결하고 카드도 정지시키겠다고. 박영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영란가 대답했어요. 알아서 하라고. 자기는 이제 아버지 돈 한 푼 안 쓰고 살겠다고. 웹툰으로 돈 벌어서 살겠다고. 박진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웹툰으로 얼마나 벌겠냐고.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 텐데. 박영란은 소리쳤어요. 그래도 아버지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 낫다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영란은 휴대폰을 쥔 채 눈물을 흘렸어요. 이지환이 박영란을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자기가 있다고. 박영란은 이지환의 품에서 울었어요. 택시가 이지환 친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였어요. 이지환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친구가 문을 열어줬어요.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전한 곳이었어요. 박영란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이지환이 박영란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살자고. 자기가 일해서 돈 벌 테니 영란은 웹툰 그리라고. 박영란은 이지환을 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고맙다고. 이지환이 미소를 지으며 박영란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이 순간 박영란은 결심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아버지를 놀라게 해주겠다고. 한편 이지혁은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트럭에 치인 거예요. 이지혁은 5m나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이지혁을 들것에 실었어요. 의식이 없었습니다. 심장 박동은 약하게 뛰고 있었어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달렸어요. 이상철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고. 이상철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앞에서 의사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제발 살아만 있어라. 3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뇌진탕이 심하고 두개골에 금이 갔다고. 깨어나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상철은 주저앉았습니다. 후유증? 무슨 후유증이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기억상실, 언어장애, 운동장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이상철은 아들 병실로 갔습니다. 이지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이상철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지혁아, 제발 깨어나라.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지혁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의사는 혼수 상태라고 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이상철은 하루 종일 병실을 지켰어요. 아들의 손을 잡고 얘기했습니다. 지혁아, 아빠 목소리 들려. 제발 깨어나. 사흘째 되는 날, 이지혁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상철은 즉시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가 와서 이지혁을 검사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고, 곧 깨어날 거라고.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 여기가 어디지? 이상철이 아들을 봤습니다. 지혁아, 깨어났구나. 이상철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았어요. 이지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왜 나를 안고 울지? 의사가 와서 이지혁을 검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이름이 뭡니까? 이지혁이 대답했습니다. 이 이지혁.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의사가 물었어요. 기억나는 게 뭐예요? 이지혁이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나는 누구지? 의사가 이상철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설명했어요. 역행성 기억상실증이라고. 사고 전 일정 기간이 기억을 잃어버린 거라고.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온다고 하지만 완전히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이상철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잃어버린 거예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봤어요.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억인 것 같다고. 그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전혀 기억 못한다고. 이상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6개월에서 1년? 그럼 지혁이가 지은호를 만난 것도 모르겠네. 지은호를 좋아하게 된 것도? 이상철은 망연자실했어요. 이상철은 지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혁이가 깨어났는데 기억을 잃었다고. 은호 씨를 만난 것도 다 잊어버렸다고. 병원에 와줄 수 있냐고. 지은호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선 지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을 떨며 문을 열었습니다. 이지혁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를 보자 이지혁은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이지혁의 질문에 지은호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를 모른다고? 지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저 지은호예요. 부장님 회사 동료죠. 이지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회사 다녀요?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같은 팀에서 일했어요. 이지혁은 기억하려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이 지은호를 복도로 불러냈어요. 설명했습니다. 지혁이가 최근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억을 잃었다고. 은호 씨랑 가까워진 것도 다 잊어버렸다고. 지은호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이지혁의 고백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었거든요. 받아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이제 그 부담이 사라진 거죠. 하지만 동시에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것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의사가 지은호에게 부탁했어요. 환자가 빨리 회복하려면 익숙한 사람들이 자주 와서 얘기해 주는 게 좋다고. 기억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은호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은호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이른 아침 식당 문을 열기 전에 들렀어요. 이지혁에게 아침 식사를 해다 줬습니다. 병원 음식 대신 직접 만든 죽을 가져왔어요. 이지혁은 지은호가 만든 죽을 먹으며 놀랐습니다. 정말 맛있었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죽은 처음이에요. 지은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식당을 하거든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는구나.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회사 이야기를 해줬어요. 같이 일했던 프로젝트, 회식했던 일, 동료들 이야기. 이지혁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재미있었어요.
오후에는 책을 읽어줬습니다. 이지혁이 좋아할 만한 책을 골라왔어요. 경제서적, 경영이론, 자기계발서, 지은호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지혁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저녁에는 또 음식을 해다 줬어요. 영양가 있는 식단을 짰습니다. 이지혁이 빨리 회복하도록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그냥 동료라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지혁은 많이 회복했어요.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은호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오전에 눈을 뜨면 지은호가 올 시간이 궁금했어요. 오늘은 무슨 음식을 해올까?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설렜습니다. 어느 날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물었습니다. 은호 씨, 우리가 정말 그냥 동료예요? 지은호는 당황했어요. 네. 이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동료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지은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부장님이 저를 좋아했었다고? 아니면 그냥 동료였다고 해야 할까? 지은호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동료였어요. 좋은 동료.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이지혁은 지은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이건 단순히 동료를 보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은호 씨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감정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은호 씨를 좋아했던 건 아닐까요? 지은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이지혁이 계속 말했어요. 아니면 지금 좋아하게 된 걸까요? 기억은 없지만 마음은 은호 씨한테 끌리는 것 같아요. 지은호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지혁의 눈을 보니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기억은 잃었지만 감정은 남아있는 거예요. 지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지혁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 씨, 제가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지은호가 물었어요. 무엇을요? 이지혁이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요.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은호 씨한테 특별한 감정이 있어요. 지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릴게요. 이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은호 씨. 그날 밤 지은호는 집에 돌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지혁이 기억은 잃었지만 자기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감정은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은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지혁이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이상철이 지은호를 복도로 불러냈어요. 설명했습니다. 지혁이가 최근 6개월 기억을 잃었다고. 은호 씨랑 가까워진 것도 다 잊어버렸다고. 지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부장님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고백한 것도 잊었다는 거네요?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 지은호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이지혁의 고백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었거든요. 이제 그 부담이 사라진 거죠. 하지만 동시에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의사가 지은호에게 부탁했어요. 환자가 빨리 회복하려면 익숙한 사람들이 자주 와서 얘기해 주는 게 좋다고. 기억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은호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은호는 매일 병원에 와서 이지혁을 돌봤어요. 음식도 해다 주고 책도 읽어주고 회사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며 편안함을 느꼈어요. 이 사람은 누구지? 왜 이렇게 친절하지? 왜 이 사람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지혁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여전히 매일 병원에 왔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궁금했어요. 어느 날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사이가 뭐예요? 그냥 동료예요? 아니면 더 가까운 사이였어요? 지은호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동료라고 해야 할까? 지은호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어요. 동료였다고. 그냥 회사 선후배 사이였다고.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릴까요? 지은호 씨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지은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지혁이 계속 말했어요. 혹시 제가 은호 씨를 좋아했던 건 아닐까요? 지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의 눈을 보니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기억은 잃었지만 감정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빈은 패션쇼 이후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유명 백화점 세 곳에서 입점 제안이 왔고 온라인 판매도 대박이 났어요. 한 달 만에 매출이 5억을 넘었습니다. 이수빈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에서 콜라보레이션 제안이 온 거예요. 이수빈의 디자인이 유럽에서도 화제가 됐었거든요. SNS를 통해 퍼져나간 겁니다. 프랑스 본사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이수빈은 박성재와 함께 프랑스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파리에 도착해서 명품 브랜드 본사를 방문했어요. 임원들이 이수빈을 환대했습니다. 디자인 시안을 보더니 극찬을 했어요. 당장 계약하고 싶다고. 계약금만 10억이었습니다. 이수빈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투자금 구하려고 고생했는데 이제는 10억을 받는다니. 박성재가 이수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축하한다고. 정말 잘했다고. 파리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돌아온 이수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상철 아버지에게 보고하러 갔어요. 아버지, 저 프랑스 명품 브랜드랑 계약했어요. 이상철은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 딸이? 이수빈이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이상철은 딸을 안아줬습니다. 자랑스럽다고. 이수빈은 아버지 품에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이상철은 박성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성재가 이수빈을 이렇게 성공시켰으니까요. 이상철이 박성재를 불렀습니다. 고맙다고. 수빈이를 잘 도와줘서. 박성재가 허리를 숙였어요. 이상철이 박성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수빈이를 평생 지킬 수 있냐고.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이상철은 한참을 박성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인정하겠다고. 수빈이랑 결혼해도 좋다고. 이수빈은 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박성재도 감동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상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성재가 악수했어요. 이제 두 사람은 미래의 장인과 사위가 된 겁니다. 그날 저녁 박성재와 이수빈은 한강공원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반짝이는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박성재가 무릎을 꿇었어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수빈아, 나랑 결혼해 줄래? 이수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박성재가 이수빈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두 사람은 키스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강호는 라메종에서 일한 지 석 달 만에 수셰프로 승진했습니다. 김태준 셰프가 인정한 거예요. 지강호의 실력이 그만큼 뛰어났거든요. 특히 한식을 프렌치와 융합하는 지강호만의 스타일이 화제가 됐습니다. 한 유명 맛집 평론가가 라메종을 방문했어요. 지강호가 만든 요리를 먹어봤습니다. 된장을 베이스로 한 프렌치 소스, 김치를 활용한 아뮤즈 부슈, 모두 완벽했어요. 평론가는 블로그에 극찬을 올렸습니다. 그 글이 SNS에서 바이럴됐어요. 지강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지강호의 요리를 먹으러 라메종을 찾았어요. 예약이 석 달치가 꽉 찼습니다. 김태준 셰프가 지강호를 불렀어요. 제안이 있다고. 새로운 레스토랑을 오픈할 건데 지강호가 헤드 셰프를 맡아달라고. 지강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헤드 셰프? 저요?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기가 투자할 테니 레스토랑을 차리라고. 수익은 반반 나누자고. 지강호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올 줄이야. 지강호는 엄마 정순이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나 레스토랑 차린대. 헤드 셰프로. 정순이는 아들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강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준비 기간 석 달. 지강호는 메뉴 개발에 몰두했어요. 한식과 프렌치, 완벽한 조화. 지강호만의 시그니처 요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인테리어도 직접 디자인했어요. 드디어 오픈날, 레스토랑 이름은 강호, 자기 이름을 딴 거였어요. 오픈 첫날부터 손님이 몰렸습니다. 예약이 한 달치가 꽉 찼어요. 지강호는 주방에서 요리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오픈 한 달 만에 미슐랭 가이드 조사원이 방문했어요. 지강호의 요리를 맛봤습니다. 모든 요리가 완벽했어요. 석 달 후 미슐랭 1스타가 발표됐습니다. 지강호의 레스토랑 강호가 선정됐어요. 지강호는 엄마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덕분이라고. 엄마가 가르쳐준 한식이 기본이었다고. 정순이도 울었어요. 우리 강호 정말 대단하다고. 고성이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횡령, 사기, 증인 살해 교사, 아동 유기 죄목이 한가득이었어요. 구치소로 이송되는 차 안에서 고성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6년간 쌓아올린 모든 게 무너졌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어요. 고성희의 죄상이 하나하나 밝혀졌습니다. 방청석에는 박진석, 박성재, 박영나, 지은호, 한우진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고성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증인으로 송민재가 나왔습니다. 30년 전 뺑소니 사건의 실행범이었죠. 송민재는 모든 걸 자백했어요. 고성희가 시킨 일이었다고, 돈을 받고 사람을 쳤다고, 조옥래를 죽이려고 했다고. 지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옥래 할머니를 고성희가 죽이려고 했다고. 지은호의 주먹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재판은 한 달간 계속됐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출됐어요. 고성희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거든요. 최종 선고일이 왔어요. 판사가 판결을 읽었습니다. 징역 15년 추징금 20억. 고성희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인생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가는 고성희를 한우진이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우진은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일반 기증자가 나타난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우진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지은호가 매일 병원에 왔어요. 혈연은 아니었지만 우진을 진짜 오빠처럼 챙겼습니다. 우진도 지은호를 동생처럼 아꼈어요. 두 사람의 유대는 혈연보다 깊었습니다. 퇴원날 우진은 지은호에게 말했어요. 고맙다고. 내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고. 지은호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고. 박진석은 고성희와 이혼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박진석은 자유였습니다. 박진석은 윤지혜를 만났어요. 3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이었죠. 윤지혜는 박진석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멋있었어요. 박진석도 윤지혜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전 그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간의 공백을 메웠어요. 서로의 삶을 공유했습니다. 윤지혜는 박성재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박진석이 윤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30년 전에 못한 사랑을 이제 하자고. 윤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석과 윤지혜는 재결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축복해줬어요. 박성재도 기뻤습니다. 부모님이 다시 만나다니. 박진석은 윤지혜에게 청혼했어요. 결혼해달라고. 윤지혜가 승낙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축복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겁니다.
석 달 후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의 약혼식이었어요. 고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하객들이 가득 찼어요. 이수빈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박성재가 손을 내밀었어요. 두 사람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약혼 반지를 교환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지혁은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지은호와의 추억도 돌아왔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호 씨, 이제 기억났어요.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지. 지은호는 이지혁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지혁이 고백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함께하고 싶다고. 지은호도 고백했어요. 나도 사랑한다고. 박영란은 웹툰으로 대박을 쳤습니다.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박진석이 딸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 꿈을 인정 못해서. 박영라가 아버지를 안았어요. 지강호는 미슐랭 2스타를 받았습니다. 레스토랑이 더 유명해졌어요. 정순이는 아들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우진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새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대학에도 복학했습니다. 지은호와 자주 만나 밥을 먹었어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어요. 화려한 날들이 진짜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악녀의 등장, 이지혁과 지은호의 결혼 준비, 지은호의 친언니 등장 등 더욱 극적인 전개가 이어집니다.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